보신 대로 오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에서 인근 동해상으로 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다시 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와 북한 이슈들까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만인데 지난 24일에는 서해상으로 쐈고 오늘 오전에는 동해상으로 쐈는데 이 발사한 장소 신포잖아요.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이제 미사일 시험 성공을 한국과 일본, 미국의 경고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잠수함 탑재해서 핵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의도는 의도이고 과연 북한이 그러한 능력을 사실상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잠수함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을 북한이 이제 완성하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잠수함이 뭡니까? 잠수함과 군함의 차이가 뭔가 했을 때는 잠수함은 80% 이상의 활동을 물 밑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물 위에서 하면 이거는 선박인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면에 떠올라서 발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이합니다. 네. 하지만 정말 핵 잠수함에서 전술핵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고 하려면 물 밑에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수면을 뚫고 정확하게 장거리 있는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사거리와 정확도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 타당할 것입니다. 네, 또 이 시점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 시점적으로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4월 총선에 북한이 이제 개입하려는 것 군사적 도발을 통해 가지고 긴장을 고조화시켜서 윤석열 정부 퇴진. 북한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적화 통일은 민심을 통해서 헌법적인 차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수차례 김여정 부부장 명예 담화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 실험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했던 소위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 앞으로 5년 안에 5가지 신종 무기를 개발하라 이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관에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북한은 이런 각종 미사일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입니다. 일단 오는 한국의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과 이건 정해진 거니까 관계없이 일단 무기와 핵 무력 수단을 고도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순항미사일은 사실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탄도미사일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미사일을 보시면 되겠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총을 쏠 때 총알이 뒤에 화약이 터지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의 약점은 이제 일단 발사되고 나면 이제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순항미사일은 어떤 것이냐면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기술하고 순항미사일 기술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1874호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안 된다. 개발 소요도 안 된다는 것이지만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은 비행기, 전투기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어떤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순항미사일에 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도 CG를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일단 신포에서 쐈다는 거는 지난번 서해하고는 다르게 서해 쪽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길게 못 늘려요. 지금 동해 쪽으로는 길게 늘릴 수 있는 의미가 있겠고
왜 그러면 심포에서 썼을까? 뭐 수중인지 육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역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제가 할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서해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사거리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당연한 결정이고 네. 왜 심포일까요? 왜 심포인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육상 미사일로만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북한 잠수함이 전술 핵 미사일을 싣고 그 한반도 남부에 비밀리에 잠입해서 예.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안보 현실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 과연 어디까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작년 9월 6일에 북한판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라고 진수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841호 잠수함인데 예. 김군옥 영웅호라고 명명하였고 그때 이제 우리는 적에 대해서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갖췄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핵미사일은 그럼 어떤 잠수함이 예. 싣고 가느냐. 북한은 아직 핵 추진 잠수함이 없는데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축사를 보면은 그에 상관없이 예. 핵무기를 탑재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공격하면 그것이 바로 핵 잠수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축하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옛날 김일성 시대의 잠수함은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예. 수중에서 핵 잠수함은 서로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소리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영화 붉은 10월을 잡아라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소리를 듣고 추적을 하는데 우리의 DJL 잠수함 209, 214호는 북한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격추할 수도 없는데 격침할 수도 없는데 네. 북한 잠수함은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이런 낡은 잠수함이 핵무기를 싣고 항구를 떠나서 남쪽으로 건너온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기 전에 수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미국 현지 시간 25일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곧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어떻게 본다면 큰 양보를 하기를 기대를 하겠죠. 네. 하지만 정말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과 능력이 같이 가느냐를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네. 영문법 공부하실 때 꼭 그 가정문이 있죠. 전제가 유입된 있습니다, 전제가. 전제문이 예. 있죠. 이제 전제가 꼭 있는 게 뭐냐.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전제도 잘 봐야 되는 그렇죠. 게 예. 북침 도발 책동이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시험에서도 그냥 무자비한 징벌의 목표로 한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제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외신에도 나오지만 북한은 돈을 한참 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요. 예. 그 사업하시는 분은 돈 버는 맛이 꿀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부터 6개가 채택되기 예. 전에 있었던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0.5% 순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러시아에 팔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사용한다? 북한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사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선에도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로 나설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 결국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이 가시화됐는데 이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이제 복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첫째는 11월 대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외교적인 타협을 모색하자고 얘기해도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변 포기만을 카드로 제시했지만 그때 실패했지 않습니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그것보다는 더 높은 소위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이런 미국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탄두 개발이라든지 정찰위성 기술을 넘겨준다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신종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한다면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국빈을 방문했지만 그때 요구했던 사항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뭐냐면은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폐기물 처리 권한을 한국에도 허락을 하라. 아니면은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또 한국 정부의 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 NPT, 핵 비확산 조약에 남기로 했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의 핵 위협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 앞에 그렇게 놓아놓는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모든 것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핵을 용인한다면 한국의 핵 재무장도 같은 거래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길이 열린다. 꼭 모든 것이 부정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비례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정부든 바이든의 2기 정부든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복용식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